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SP.NET 개발 환경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수업을 하면서 ASP.NET 개발 환경은 설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제대로 설치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설치는 필요 없고 뒤쪽에 있는 실행만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광수 생각입니다. 하늘에는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과 해는 별도의 이름이 있는데 비해서 별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들 이름은 틀리지만 세상을 같이 사는 사람이듯이 하늘에 달, 해만 소중한 게 아니라 별도 소중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창의적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없는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가 아이폰이죠.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아이폰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화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팟 음악을 듣는 기능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든 제품으로서 대박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왜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었을까요? 아이폰을 만들기 이전에 애플에서는 굉장히 히트 상품 중 하나가 아이팟이었습니다. 근데 전화기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는 고민을 하게 되죠. 전화기가 이 속도대로 발전한다면 누가 아이팟을 살까? 그렇다면 저 아이팟에다가 전화 기능을 포함을 하자.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아이폰인 것입니다. 이처럼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창의적이었지만 없는 물건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를 발휘했고 이걸 통해서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일궈낸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 읽은 그 경구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50살이 되도록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 경구를 되새겼다고 합니다. 약간 바꾸긴 했네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입니다. 아니요라는 답이 나오면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예라는 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새로운 날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사이트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발 환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되겠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IS가 있죠. IIS는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여기서는 웹 서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 개발 환경. 우리 줄여서 IDE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웹 서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설치하기로 하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오늘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IIS는 원래는 설치해야만 하나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IIS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 설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설치하는지 오늘 공부를 함으로써 추후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은 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ASP.NET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수학습 그렇게 부르죠.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트워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TCP/IP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특별하게 얘네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하드웨어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약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화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HTML5, 자바스크립트, 포토샵 따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죠. 여러분들이 1학기에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작 구현을 하기 위해서 C샵을 알아야 됩니다. C샵 익숙한 단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C샵 프로그래밍 언어 OP를 통해서 C샵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현성열 교수님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학습하고 ASP.NET 배우는 것이 더욱 좋으나 우리가 2년제 학과라 여의치 않아서 데이터베이스와 ASP.NET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ASP.NET 프로그래밍은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개발하게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인류가 만들어 온 개발 도구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손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에 했던 C#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과 거의 같습니다.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들을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SP.NET 개발 환경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네요.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우리는 MS SQL 서버를 이용할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다음에 웹서버, IIS가 필요하다고 그랬네요.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가상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치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보긴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는 www.visualstudio.com에 들어가서 What's New를 하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가장 최근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2019 에디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네모가 있는 이 영역을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드랍다운 리스트 부릅니다. 여기에 드랍다운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커뮤니티 에디션, 프로페셔널 에디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것은 그 중에서 커뮤니티 에디션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페셔널은 좀 더 전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거고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 솔루션을 개발할 때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지만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 2019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다운로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운로드 폴더에 두지 말고 새로운 별도 위치에 놔둔다면 여러분들이 추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운로드 폴더 내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에 대한 설치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얘를 따당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시작이 되겠죠.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인스톨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다음은 이제 워크로드를 선택합니다. 워크로드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설치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는 ASP.NET 및 웹 개발에서 사용할 거고 하나는 .NET 데스크탑 개발에 사용을 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 .NET 데스크탑 개발은 1학기 C샵이나 OP 강좌에서 사용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 학과장님과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도 요 지금 .NET 데스크탑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SP.NET에서는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워크로드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는 필요한 것은 이렇게 ASP.NET 및 웹 개발 그리고 .NET 데스크탑 개발 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누르게 되죠. 자,
다음은 설치 관리자가 필요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고 자동으로 설치가 시작이 될 겁니다. 다음은 설치가 완료된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에디션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하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초기 설정을 하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합니다 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로그인을 요청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나중에 로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그냥 다운로드 하게 되면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을 사용 기간을 주는 것은 그동안 한 달 동안 경험을 해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판 겁니다. 한 달 이후가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살래?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근데 그때 사지 말고 우리가 로그인을 한번 해주게 되면 우리 그 커뮤니티 에디션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로그인을 해둔다면 한 달 이후에도 그런 경고가 나오지 않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사용할 언어를 좀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테마를 선택을 해줍니다. 테마는 4가지 형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 테마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가장 첫 번째 있는 광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꼭 이 광원만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르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설치가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몇 분 정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오면 이제 설치는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의 X를 누르고 일단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빠져나가고 재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얘네들을 선택을 하도록 하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요 옆에 요 영역을 우리는 타일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타일 영역에 쟤네들을 복사를 해두면 우리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좀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요 영역에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 시작 누르고 곧바로 타일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 파일을 누름으로써 좀 더 손쉽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구동 화면이 뜨게 되죠. 다음은 새 프로젝트 만들기 화면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때 시작 화면이 나오고 이때 우리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 요 영역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그 언어 C# 윈도우즈 환경에서 웹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괄호 속에 .NET 프레임워크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화면이 보일 겁니다. 얘를 클릭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 구성하는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값들은 프로젝트의 이름,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위치, 그리고 솔루션 이름 혹은 여기에 체크를 해서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복사하는 그런 형태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기본값을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옆에 몇 가지를 적어 놓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솔루션 속에는 복수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나 또는 OP를 할 때 그런 환경을 경험을 했죠. 근데 웹의 경우에는 하나의 솔루션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라고 하는 얘를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 저장하는 위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 드라이버의 특정 폴더에 저장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폴더 이름에는 한글이라든지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솔루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은 기본값으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새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웹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웹폼을 바로 들어가지 말고 비어 이섬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이섬은 안에 웹사이트만 만들어주고 껍데기만 만들어두고 거기에 필요한 페이지들을 웹폼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어 이섬을 선택을 하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기로 하죠.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와 같은 생성된 프로젝트 화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개발 환경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익숙한 환경일 텐데 요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볼까요? 여기는 도구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도구 상자는 우리가 폼을 디자인할 때 쓰죠. 이전에는 우리가 윈도우 폼을 디자인할 때 도구 상자를 썼는데 이번에는 웹폼을 사용할 때도 저기 있는 도구 상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도구 상자에서 끌어내는 컨트롤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HTML 코드로 생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아예 그것을 도구 형태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이 ASP.NET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작업 화면입니다. 작업 화면은 UI를 디자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C샵으로 소스 코드를 편집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쪽은 솔루션 탐색기입니다. 솔루션 탐색기는 현재 내 솔루션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파일들을 좀 더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현재는 여기에 그 핵심적인 파일은 web.config라고 하는 이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속성창입니다. 보통 UI를 디자인할 때 속성값을 지정할 때 사용하거나 또는 우리 UI에 존재하는 특히 버튼 컨트롤의 이벤트 같은 걸 지정할 때 이 속성창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1학기에 C샵이나 OP 시간에 배웠던 작업 환경과 별로 다르지가 않죠. 그러나 사실은 이 작업하면은 이전과 좀 달라져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을 보기로 하죠. 도구 상자는 UI를 디자인을 하기 위한 컨트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탐색기는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웹사이트 구성 요소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속성창에는 객체의 속성을 편집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른다 그랬네요. 통합 개발 환경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소스 코드를 편집하기도 하고 빌드를 하기도 하고 실행을 하기도 하고 디버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부릅니다. 보통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지칭하는 말은 아니고 개발 환경에 사용하는 그 솔루션들을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ASP.NET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공부할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씁니다. 2학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JSP를 배우게 되면 그때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DE는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과제입니다. 오늘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작업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 화면을 나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해주기 바랍니다. 내 전화번호는 강의 소개 자료를 보면 나의 휴대전화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자의 학번 성명을 꼭 좀 기록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된 버전을 이용해서 그냥 시작만 해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제출할 것은 강의록의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잠깐 좀 쉬었다가 갈까요? 자, 잠깐 쉬면서 피터 트러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기로 하죠. 피터 트러커는 대표적인 미래학자입니다. 이 피터 트러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트렌드를 읽는다고 해서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100% 실패는 보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직업군을 위해서 내가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의 그 직업 수명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앞으로 부상할 영역, 이 부상할 영역에 대해서 그 직업을 택하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겠죠.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한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미래 유망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열심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잠깐 쉬었으니까 이제 다음 작업에 들어가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별도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개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네트워크는 사전적으로 보자면 전선이나 혈관, 통로 등으로 이루어진 망형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형, 거물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거물은 일반적으로 축구 골대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우리가 거물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물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망이라고 부르죠. 이 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전선, 혈관, 통로 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물 모양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좀 더 확장해서 방송사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휴먼 네트워크 이런 따위로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죠. IT 분야에서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망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자, 아래 그림을 잠깐 볼까요? 보통 인터넷은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내부에도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보통 클라우드, 구름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들을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게이트는 문이죠. 웨이, 길이죠. 문을 내주는 길, 게이트웨이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에서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컴퓨터들로 연결되는데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LAN이라고 부릅니다. LAN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로컬, 국소적인 에리어, 지역의 네트워크, 망입니다. 컴퓨터 망이죠. LAN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것 또한 별도로 새로운 하나의 랜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랜이 되겠고 여기도 랜이 되겠네요. 세상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랜들이 존재합니다. 랜과 랜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에서 NET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줄임말인데 요게 이건 우리가 네트워크를 줄여서 넷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인터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네요. 인터는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 그런 뜻입니다. 넷 사이에, 망 사이에 존재하는 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랜과 랜 사이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모양으로 존재하는 얘네들을 우리가 인터넷, 그렇게 호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컴퓨터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컴퓨터에서 어느 컴퓨터로 자료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컴퓨터를 구분해 주기 위한 주소라고 부르는데 이 IP 주소는 특별하게 TCP IP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주소 체계입니다. 여기에는 IP V4라고 하는 게 있고 IP
그 V6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IPv4가 요 왼쪽 그림과 같은 형태, IPv6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왼쪽을 볼까요? IPv4 어드레스, IPv4 형태의 주소는 in dotted decimal notation, 도트, 이게 그 소수점을 도트라고 부릅니다. 도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 데시말 10진수네요. 얘 여기는 전부 10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10진수 4개로 표시되어 있는 주소 체계를 IPv4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10진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각각 영역의 하나는 우리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8비트는 우리가 몇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죠? 자, 2의 1성 2개, 2의 2성 4개, 2의 3성 8개, 2의 4성 16개, 2의 5성 32개, 2의 6성 64개, 2의 7성 128개, 2의 8성 256개, 즉 256개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56개인데 우리가 숫자는 보통 0에서부터 출발하니까 0부터 255까지 총 256개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8비트입니다. 즉 여기에 데시말 노테이션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영역은 각각 0부터 255까지에 해당되는 값들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Pv4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는 총 몇 개가 될까요? 8비트,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네요. 우리 INT 32비트는 어디서 어디까지 쓸 수 있었죠? 전에 우리 1학기에 계산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 한 42억 개 정도가 구분될 수 있죠. IPv4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 초반에 그 개발되어 있는 주소 체계 방식인데 그 당시에는 42억 개 정도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요즘은 이 IP가 필요한 장비들이 워낙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그 전화기에도 IP가 필요하죠. 앞으로는 길거리 굴러다니는 자동차에도 IP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TV나 냉장고나 세탁기에도 IP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IP가 무궁무진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IPv4는 42억 개밖에 표현을 못하다 보니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 IPv6라고 하는 걸 개발했습니다. IPv6 어드레스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각각의 16진수 두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묶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있네요. 16진수라고 하는 것은 2진수 두 자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이 이제 그 여기가 한 영역이 지금 8비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8비트가 총 8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헥사데시말이라는 것은 16진수로 표현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2의 총 몇 성인가요? 8성 88이 64, 2의 64성계만큼을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2의 64성계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농담처럼 표현해 줄 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먼지 하나하나에도 번호를 붙일 수 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 정도로 그 굉장히 커졌죠. 하지만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슬 IP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IPv6 사용 자체는 좀 더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IPv4가 그 IP 주소를 표시해주는 주류로 동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DNS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죠. DNS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앞 페이지에서 보면 숫자로 IP 주소를 표시해 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10.119.160.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어때요? 이게 무슨 컴퓨터인지 여러분들 구분이 쉽게 될까요? 구분이 쉽게 안 됩니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컴퓨터는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소 체계이지만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사용 주소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용하기 좀 더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그런 것들을 도메인 네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따따따 두원.ac.kr. 자, 요 의미는 KR 코리아입니다. 한국. AC 어카데미입니다. 학술기관. 여기는 기관 이름입니다. 한국에 있는 학술기관인 두원 그런 뜻이죠. 여기는 서버 종류입니다. www는 웹 서버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두원이라고 하는 학술기관의 웹 서버 이런 뜻이죠. 자, 뒤쪽에 있는 따따따 마이크로소프트.com com은 컴퍼니 회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관 이름이죠. 그 다음에 www는 웹 서버 그런 뜻입니다.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서버 이런 뜻이죠. 자, 위에 있는 IP 주소 체계와 아래에 있는 도메인 네임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도메인 네임이 기억하기가 훨씬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여기는 콤밖에 없고 여기는 왜 ACKR이라고 하는 두 자리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다른 국가에서는 이렇게 국가기호를 도메인 네임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서버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는 이렇게 두 자리를 쓰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자리를 씁니다. 근데 미국의 기관에 등록하게 되면 한 자리짜리를 우리나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www.samsung.com이라고 써죠. samsung.co.kr 그렇게 안 씁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도메인 관리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메인 네임으로 주소를 웹브라우저에서 전달하게 되면 DNS 서버란 곳에서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설정해 줄 때 우리는 네트워크에 DNS 서버의 주소를 IP 주소를 기록을 해주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런 그 도메인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DNS 서버에서 거기에 사용자 컴퓨터에게 IP 주소로 되어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를 줍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주소 체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 웹 서버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웹 서버에서는 HTML 형태로 그 결과를 나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소를 넣게 되면 DNS 서버를 통해서 IP 주소로 변환을 해서 가져오고 IP 주소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다음은 포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포트는 이제 우리 항구를 생각해 보면 항구가 굉장히 크다면 거기에는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개가 있겠네요. 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이 시설을 표시해 줄 때 우리가 포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트 1번, 포트 2번, 포트 3번, 포트 4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올 때 내가 어디에 접근할까 그러면 1번 포트로 접속해 그러면 1번 포트에 배를 정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들을 포트라고 부르는데 그 포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사용합니다. 컴퓨터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포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분해 주게 되고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기본적인 접점을 지정해 줄 때 포트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래 표를 잠깐 볼까요? 이 아래 표에 보니까 well-known port number라고 제목이 붙어 있네요. well-known, 잘 알려진 포트 넘버 번호 그런 뜻입니다. 잘 알려진 포트 번호. 실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포트는 그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네들을 구분하게 되면 대략 한 6만 5천 개 정도까지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6만 5천 개 가량의 포트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우리가 잘 알려진 포트 번호는 0번부터 1023번까지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미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20번의 경우에는 FTP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파일을 좀 더 손쉽게 주고받는 방법인데 그 중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21번 포트는 FTP 컨트롤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3번은 텔넷, 텔넷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네요. 옛날 PC 통신할 때 텔넷이라고 하는 걸 많이 썼는데 이런 통신용으로 사용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25번의 경우에는 SMTP 그랬네요. 이거는 메일을 주고받을 때 씁니다. 53번은 DNS라고 그랬네요. 여기는 DNS 형태로 접근할 때 우리가 53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67번, 68번의 경우에는 DHCP 우리가 그 IP 주소를 사슬 IP 주소를 부여해주는 그런 용도로 쓸 때 씁니다. 80번은 HTTP 즉 웹 서비스를 사용할 때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아도 .duon.ac.kr 그러면 duon.ac.kr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80 포트를 이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80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에는 포트 번호를 주소 뒤에 붙여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 0번부터 1023번을 범위를 벗어난 그 이후의 번호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우리 주소를 체결할 때는 IP 주소, 포트 번호 그런 얘기를 했는데 IP 주소, 포트 번호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어느 건지 그 컴퓨터에 무슨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걔네들을 우리는 종단점, 엔드포인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어떤 특정한 클라이언트에서 특정한 서버로 접속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를 경유해서 다른 클라이언트에 가거나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의 주소는 IP로 돼 있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의 무슨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는 포트 번호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roadway.duon.ac.kr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80 포트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종단점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종단점은 IP 주소 더하기 포트 번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보기로 하죠. 프로토콜은 우리가 원래는 그 외교 의정서를 기록해 놓은 문서를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의정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문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의미는 의정서 이런 형태로 번역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걔네들을 우리식으로 번역할 때는 통신규약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TCP/IP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개의 통신규약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TCP/IP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겠는데 여기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TCP/IP의 4계층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응용 계층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아래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지금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왼쪽은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오른쪽에는 두 컴퓨터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빨간 사람이 파란 사람에게 하이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파란 사람이 빨간 사람에게 하이 하고 답변을 해주네요. 그러면 빨간과 파란 사람 사이에 서로 둘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기본적인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불렀고 상대방도 응답을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빨간 사람이 물어봤죠. What time? 너 시간 언제 돼? 시간 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파란 사람이 3시에 시간 있어. 그렇게 응답을 해줬네요. 그러면 두 사람은 3시에 뭔가 미팅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은 하이 그랬는데 한 사람은 안녕 그러면 아니면 아프리카 말로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약속이죠. 영어면 영어, 한국어면 한국어 이런 약속을 바탕으로 언어라고 하는 약속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응답을 대화를 할 때도
통신을 할 때, 근데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는 대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통신이라고 그러죠. 두 컴퓨터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TCP 형식으로 커넥션 연결을 리퀘스트 요청합니다. 연결을 요청하죠. 그러면 파란 컴퓨터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빨간 컴퓨터, 파란 컴퓨터 사이에 둘 사이에 이제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형성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 어려운 얘기로 걔네들을 호 설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를 설정하게 되면 빨간 컴퓨터가 이제 파란 컴퓨터에게 이런 주소를 보내줄 테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다오 그렇게 했죠. 그러자 파란 컴퓨터는 알았어 내가 그 HTML 문서 보내줄게. 자 그러면 빨간 게 서버예요 클라이언트예요? 그렇죠. 빨간 거는 클라이언트죠. 파란 게 서버예요 클라이언트예요? 파란 거는 서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면 그 결과를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어라고 하는 약속이 있듯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도 뭔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한데 그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됐죠?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뭔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속, 통신규약, 얘네들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널리 쓰는 TCP/IP라고 하는 약속 체계를 한번 보기로 하죠.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그 다음에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인터넷 프로토콜,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컴퓨터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프로토콜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나 접속 매체에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죠. 원래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개발할 때는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조 모델은 얘를 참고해서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OSI 참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OSI 참조 모델은 이렇게 7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피지컬은 실제적으로 신호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 정기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약속들이 들어있죠. 그 위에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트랜스포터 계층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보내줄게 라는 약속이 들어있고요. 그 위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이라고 하는 3개의 층을 통해서 내가 서비스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기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TCP/IP는 OSI를 참고해서 그것을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해 줍니다. 가장 위의 계층을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중간 계층을 트랜스포터 계층, 밑에 있는 계층을 인터넷 계층, 가장 아래를 링크라고 부르는데 TCP/IP에서 링크 계층은 사실은 별도로 추가적인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피지컬 계층에는 내가 이더넷을 쓸 건지 토큰링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TCP/IP 그러면 요만큼의 영역들을 TCP/IP라고 부르고 요 위에 존재하는 계층을 TCP 계층이라고 부르고 아래 존재하는 것들을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인터넷 프로토콜에 봤더니 ARP라고 하고 뭐 IGMP라고 하고 ICMP 구체적인 건 몰라도 되지만 여러 개가 있네요. IP에 해당되는 것도 여러 개가 있고 IP 주소는 요 단계의 약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주소를 우리는 IP 주소 이런 체계도 여기를 참고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 TCP 계층은 보니까 여러 개가 있네요. 내가 TCP로 보내줄래, UDP로 보내줄래, 트랜스포터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TCP는 조금 어렵네요. 패킷이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형태로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것들을 짝에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UDP는 굉장히 덩치가 크더라도 한 덩어리로 보내주는 방법이에요.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일까요? UDP 한 덩어리로 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겠네요. 근데 UDP가 덩어리가 너무 크다면 네트워크를 한 사람이 한 컴퓨터가 점유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TCP라고 하는 방법을 좀 더 널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CP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위에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보니까 HTTP 웹 서비스를 할 때도 써요. FTP 파일 전송할 때도 써요. SMTP 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써요. 이와 같이 여러 개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약속들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TCP IP는 프로토콜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고 여러 개가 가지고 있다. 프로토콜 스위트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들어가 보긴 하죠. 우리가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컴퓨터들을 나누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클라이언트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고객, 그런 뜻이에요.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구하고 그 서버로부터 정보를 가져가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S를 같이 묶어서 CS 프로그래밍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서버는 그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서버다. 그리고 이 서버는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구조를 3티어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여기서는 좀 이해하기로 하죠. 서버는 뭐라고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컴퓨터. 클라이언트 뭐라고요? 내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 좀 다오라고 요청하는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 서버 컴퓨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www를 의미하는 건데, www는 원래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의 두 문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서비스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웹 이퀄 인터넷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인터넷은 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월드와이드 웹이 탄생한 것은 1989년입니다. 스위스 유럽 물리입자연구소라고 하는, 보통 줄여서 우리 CERN이라고 불러요. 이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 세계에서 물리학적인 그런 유명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곳인데, 여기에 팀 버너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팀 버너서리가 내가 각국에서 모인 연구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진마다 사용하는 컴퓨터도 다르고,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원래 탄생한 기본적인 목적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해서 HTML 컨텐츠를 만들어주는데, TCP/IP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웹 브라우저와 인터넷만 있다면 기존과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이게 현재 웹의 www 서비스의 원조입니다. 잠깐 우리 여기에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웹 브라우저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잠깐 하나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1990년대에서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이 웹 브라우저가 대세였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한 95% 정도가 됐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이 웹 브라우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부 사용해 본 학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이 웹 브라우저는 잘 모르죠. 왜 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게 없어졌냐면, 윈도우즈 95 시절에 윈도우즈 95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얘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윈도우 95를 운영체제를 사기하면 공짜로 나눠줬어요. 공짜로 나눠주니까 사람들은 넷스케이프를 살 필요가 있다 없다? 공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넷스케이프를 살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러자
넷스케이프는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결국에는 이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 반 마이크로소프트 감정이 엄청났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독과점 위반법으로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독과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 체제를 만드는 회사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사실상 두 개의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를 각각 지금 현재는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개의 회사로 분리하라라는 게 고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두 개로 나누게 되면 그 미국의 독과점 방지법에 의하면 운영 체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요 정보를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에 제공해주면 최소한 3개의 비슷한 업체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그 윈도우즈 운영 체제의 독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쪼개지지 않도록 굉장한 노력을 했고 미국의 법원은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줬죠. 미국의 이익을 그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빌 게이츠는 자선 사업가로 변모하게 되었죠. 넷스케이프는 없어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영원한 것은 없는가 봅니다. 최근에 그 웹브라우저 시장의 점유율을 봤더니 크롬이 56.1%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가 사파리가 18.2%로 그 뒤를 잇고 있네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후속인 엣지 두 가지를 합친 것은 7.5%밖에 되질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력이 이만큼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웹 환경은 결국 우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네요. 클라이언트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버에 뭔가를 요청하면 서버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세상에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는 굉장히 많이 있겠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컴퓨터는 내 손안에 존재를 하겠네요. 그래서 서버 컴퓨터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인데 원래는 웹 서버, FTP 서버, 파일 서버, 프린터 서버, DHCP 서버, DNS 서버 등등 굉장히 많은 그 서버 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는 웹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ASP.NET은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이니까 그 중에 웹 서버에 좀 관심을 가져보기로 하죠. 웹 서버를 봤더니 웹 서버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 IIS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아, 빨간 걸 표시하니까 안 보이네. 자, IIS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이 IIS는 우리가 ASP.NET 공부할 때 사용하는 웹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라고 하는 게 있더라.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는 PHP나 JSP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JSP 배웁니다. 그때 아파치 쓸 거예요. 톰캣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톰캣은 JSP 사용할 때 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웹서버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에 따라서 개발 환경에 따라서 웹서버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는 ASP.NET을 배우고 있으니 IIS라고 하는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컴퓨터입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는 내가 PC를 이용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쓸 수도 있고 태블릿을 이용할 수도 있죠. 이 PC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운영체제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쓸 수도 있고 리눅스 운영체제를 쓸 수도 있고 맥 OS를 사용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가지 운영체제를 가진 PC일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웹을 공부하고 있으니 웹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로 보자면 우리는 웹 브라우저를 지칭합니다. 웹 브라우저 앞에서 우리 봤었죠? 크롬이라든지 사파리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서버에 동작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주는 그런 형태로 공부하는 것이 지금 웹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개념에서 HTTP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주소를 얘기할 때
가장 주소 체계의 가장 앞에 보면 이렇게 HTTP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두 문자인데 프로토콜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약속, 통신규약. 하이퍼텍스트를 트랜스퍼, 전달해주는 약속, 그게 HTTP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 초월 문자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HTML을 배워서 알고 있죠. 이런 꺽쇠 속에 뭔가 넣어두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태그라고 불렀습니다. 태그. 이 태그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약속이 부등호 가로 속에 들어있는 것들 태그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분명히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특별한 용도가 있죠. 용도. 얘는 무엇을 하는 거다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꺽쇠 가로 속에서 HR이라고 하면 요거는 오리존털 라인 그 가로 방향으로 줄을 하나 그어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분명히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뭔가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이퍼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트랜스퍼, 전달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에 사용되는 통신규약을 HTTP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간단한 명령어, 헤더 이런 규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HTTP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언어가 우리가 배웠던 HTML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웹 환경에서 사용할 때 웹의 클라이언트, 웹 서버 사이에는 HTTP 방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리퀘스트 그래요. 리퀘스트 꼭 알아둡니다. 요구. 그러면 서버는 그 요구에 받아서 HTTP 방식으로 그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리스판스, 요구, 응답이라고 그래요. 리스판스.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수시로 나올 거고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리퀘스트, 요구, 리스판스, 응답입니다. 그리고 요구와 응답은 HTTP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그 요구를 하고 HTTP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응답을 해줘야만 웹 환경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내가 컴퓨터에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웹 프로그래밍은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게 없이 서버 접속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웹 프로그래밍 그래요.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은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중요. 웹 프로그래밍은 어디서 실행이 된다? 서버에서 실행된다. 그리고 실행된 결과만 컴퓨터의 브라우저, 이걸 달리 말하면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 그 결과는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본다. 이게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협력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 서버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서블릿, JSP, ASP, PHP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ASP.NET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프로그래밍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따위들이 있죠. 그리고 공통 기반 기술로는 자바 언어나 C 언어나 C샵이 언어거나 우리는 C샵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 공통 기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웹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이 있다고 그랬죠. 웹 서버 프로그래밍. 웹 서버 프로그래밍은 ASP.NET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기반의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그리고 .NET 기반의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이 ASP.NET이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OS 종속 문제. 얘네들은 윈도우 운영체제가 아니면 동작되지 않습니다. 리눅스나 이런 쪽에서는 동작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용 라이선스 정책입니다. 우리가 이 ASP.NET을 이용해서 하려면 이 라이선스 정책에 의해서 돈을 좀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대규모의 공개 웹 서비스 개발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입니다. PHP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ofessional Hypertext Preprocessor라고 부르는 건데 얘네들은 처리 속도 빠르고 다양한 운영체제에 쓸 수 있고 웹서버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아주 강력한 언어입니다. 얘네들은 APM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설치되는데 웹서버로 아파치를 쓰고 언어로는 PHP 쓰고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쓰는 걸 APM 환경 그렇게 불러요. 이 APM 환경은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키 프로그램 연구용으로 쓰는데 PHP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JS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건데 자바 서벌릿 기반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울 그런 기술들입니다. 자바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정성,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널리 사용되는 웹 프로그래밍 기술은 JS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는 JSP라고 하는 과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하는 우리 주소 체계가 있는데 그 주소 체계를 URI, URL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장 앞쪽에는 약속이 들어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여기에 S라고 하는 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S는 Security, 보안입니다.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HTTP 방식이 HTTPS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웹서버 이름이 나옵니다. 웹서버 이름은 IP 주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IP 주소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디렉토리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 서버의 www 루트 폴더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www 루트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서비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가상 디렉터리를 쓰거나 웹사이트를 추가하거나 하는 형태에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웹사이트 추가 형태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URI, URL은 기본적으로 Uniform Resource Locator 혹은 Uniform Resource Indicator라고 하는 형태를 쓰는데 이전에는 URL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썼습니다만 최근에는 요 URI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URI, URL 두 개를 동시에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서 웹 환경 설정의 IIS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지금 우리는 IIS는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가상의 IIS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구경만 하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해서 설치를 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을 실행합니다. 재판을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죠. 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쭉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IIS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라고 하는 얘네들을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좌측의 메뉴를 클릭을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윈도우즈 기능에 해당되는 이런 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보면 현재 IIS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고 그랬죠. 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 항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체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내가 살짝 체크만 해주면 아래쪽에 있는 하위 폴더들은 필요한 것들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은 뺀 상태로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하고 확인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물론 II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CD가 있어야 됩니다. 설치 CD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설치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설치 미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설치가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어느 위치에서 볼 수 있냐면 컴퓨터 관리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PC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내 PC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거기에서 관리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 PC에서 오른 마우스 관리 누르면 컴퓨터 관리가 뜨게 되는데 이 컴퓨터 관리의 가장 아래쪽에 보면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가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IIS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IIS에서 보면 디폴트 웹사이트라는 게 있고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지금 이 내용은 내 컴퓨터에서 서비스 해주고 있는 건데 이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를 하나 추가해서 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는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설정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현재 IIS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추가할 때는 사이트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새 사이트 추가해주면 기능을 추가를 새로운 사이트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가상 IIS를 쓰기 때문에 얘를 직접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IP 주소 체계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로 하죠. IPv4는 4개의 데시말이 그 십진수가 소수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게 이제 IPv4입니다. IPv6는 두 자리의 16진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총 8개일 텐데 왜 이거 빠졌지? 그 8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요런 것들을 버전 6의 IP 주소 체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IPv4가 더 많이 이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IP 사용의 불편함을 도메인 네임으로 커버한다 그랬네요. 그 자체를 우리는 DNS라고 그랬습니다. 자, IP 주소에서 특별한 IP 주소가 있어요. 127.0.0.1이라고 하는 IP 주소고 걔네들을 도메인 네임으로 표시할 때는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입니다. 로컬 호스트와 127.0.0.1은 거의 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만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컴퓨터.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내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뭔 서비스를 가져오고 싶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27.0.0.1도 내 컴퓨터, 로컬 호스트도 내 컴퓨터입니다. 다만 로컬 호스트의 경우에는 설정을 통해서 127.0.0.1과 다른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도 있으나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로컬 호스트와 127.0.0.1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일이 있네요. 구글 검색을 통해서 요만큼을 좀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오늘 수업에 했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찾아봄으로써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너무 복잡하지 말고 한 1, 2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두원키스의 과제물 사이트에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는 깜지를 작성을 해서 깜지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깜지를 작업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키스에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 영어 단어입니다. 자, 이 얘기 하나는 오늘은 남아있는 내 생애의 첫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내 생애의 첫날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개념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좀 어렵기는 했었죠. 자,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방법, SNS를 통해서 나에게 물어보는 방법. 두 번째, 실시간 수업을 할 때 나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시간은 우리가 목요일에 이루어지죠. 그 실시간 할 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잘 못하는 가장 큰 것은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어리석다고 보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No dumb question.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No dumb question이니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친구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당사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 많이 합시다. 질문을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SP.NET 맛보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빠이.